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이런 책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참고로 하는 인류학 책들이 신석기 혁명에 되게 비판적이고 그 농업혁명 자체가 국가나 무슨 국가 장치를 만드는데 초석이 된 것처럼 설명을 막 하고 있어서 뭐 농경의 배신 이런 말도 많고 근데 이게 농기구의 역사에서 그 쟁기하고 트랙터가 기원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되게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농기구 뭐 이렇게 그런 거가 발달을 해서 트랙터가 된 게 아니다. 두 음, 개는 기원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산업이라고 하는 기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온 삶을 먹다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일렬에 놓고 농경을 생각해 왔다는 거를 이제 이 윈들베리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 농업 자체에 대해서 그게 그 트랙터적인 발상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수확해내고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부가 그렇게 쉽게 안 가게 돼 있다라고 웬델베리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웬만해서는 그 손으로 작업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고 한계를 보고 그렇게 계속 자기 삶을 이렇게 꾸려가는 게 기쁜 일이다. 이게 이제 대전제인데 그런 기쁨 속에서 사는데 왜 갑자기 양을 늘려야 돼? 그런 소외를 왜 감당해야 돼? 여기 이제 큰 갭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전개 과정을 이 책이 이렇게 뭐, 그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냐, 그거를 분석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농경도 대단히 그 삶을 이렇게 잘 돌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를 주목을 좀 그러니까 많은 농업이 있는 거죠. 신석기 혁명으로 막 제국이 탄생했어. 국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안에 수많은 길이 있다. 요거를 알게 돼서 기쁩니다. 계속 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 농사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알고 있고 중간에 농약을 많이 살포했을 때도 있었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왜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약을 치고 비료를 뿌리는 게 생산량을 과연 얼마만큼 늘렸을까? 진짜 늘렸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지금 다시 저희가 유기농으로 음식을 막 네. 추구하고 있잖아요.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근데 여기서 뭐 70에이커 중에서 50에이커는 뭘 하고 30에이커는 뭘 하고 그래서 1에이커가 도대체 얼마야라고 찾아봤더니 1200평이래요.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땅 다 합쳐도 1200평이 안 되거든요. 아, 1,000평 얼마짜리예요? 뭐 감도 안 서네. 천평이 그 논이 보통 한 마지기가 200평이거든요. 그러면 다섯 마지기 정도 농사를 짓는 건데 그 정도면 한 식구가 먹고 살아요. 근데 여기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국토가 우리의 97배니까 거의 농사도 100배 수준으로 짓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 아버지가 다섯 마지, 일곱 마지기 농사 짓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한 뭐 100에이커 정도 소농인 거예요. 진짜 소농인 거. 그래서 우리의 삶하고 좀 비교하면서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얼마만큼을 소농이라고 하고 또 얼마만큼이 그 경제적인 거에서 욕심내지 않고 비용과 생산이 적절한가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그런 거 되게 부럽더라고요. 막 놀게 하는 땅 있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한. 우리는 아, 과연 놀게 할 수 있는 땅이 있을까? 저 작은 밭대기 하나에도 모든 걸 다 심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땅에 대한 태도는 그래도 비슷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미국이잖아요, 땅이. 그냥 막 70년대 그런 거를 이게 에세이 썼는데, 어쩜 그래,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지, 이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라든가, 진짜 뭐 소작농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게 바로 우리 동네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고, 근데 여기서 하는 운동이 사실 저는 한살림이 이제 오랜 동안 이제 회원이니까 굉장히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탄소 제로 운동이라든가, 이게 정말 그대로 다 왔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 무기당 선생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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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고, 선생님이 중간에 감자하고 네네. 그 닭하고 비교하는 게 책보다는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 아, 예. 아무 의식하지 않고 그걸 먹었구나. 물론 저희가 음,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1인 1닭이라는 말을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게 그 닭 사육을 그렇게 부추긴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선생님 글을 통해서 저는
그게 보였어요. 아, 이 트랙트가 어떤 농업의 어떤 변화인데 이게 우리의 언어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의 속도도 변화시키고 관계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탁이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진짜 격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느끼나 그게 이제 여기 책을 읽으면서 농사를 바라보는 태도나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에서 정말 추상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음. 알고 보면 추상적인 교육, 추상적인 식탁, 추상적인 관념. 그래서 우리 지금 필요한 건 굉장히 이 식탁이 추상적인 관념이다. 그 이야기가 한 문장에서 있었는데 먹거리는 우리의 다분히 추상적인 관념, 알거나 상상하지 못하는 무엇이다. 식탁이 추상적인 관념이라니. 그러니까 되게 막 어떤 데는 추상이 긍정적으로 막 다가오는데 여기서는 모호함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의 반대만 추상적이 내는. 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소가 어떻게 죽는지, 음. 닭이 어떻게 죽는지, 또 곡식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죄의식 없이 먹는다거나 과도하게 먹는다거나 버린다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다 해서 저희가 도시민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어디 뭐, 벼농사 뭐, 모내기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추상적 관념 식탁에서 어떻게 구체로 들어가지? 이제 물론 웬델베르 작가님은, 야,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좀 비판 좀 해봐. 질문을 가져봐. 라고 하지만, 아, 그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이 농사가 진짜 이게 먹거리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 쓰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체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먹거리가 어디서 온 것만 알아도 이게 되게 이렇게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래서 뭐 생협이나 한살림 같은데 그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여기는 어디에서 왔다. 그래서 막 이 농부 사진도 막 계속 매월 소개하고 그 잡지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 농부 막 이 딸기는 어디서 왔다. 막 그러고 왜냐면 되게 힘든 게 뭐 파프리카도 모양이 굉장히 이뻐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연에서 공서품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것만 계속 소비자들이 따지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농산물이 어떻게 규격화돼서 크기와 사이즈와 빛깔이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계속 촉진제, 영양제 엄청 많이 투여한대요. 뭔가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예전만 해도 유기농 하면은 유기농 맞아. 먹으면 또 이렇게 구분 짓잖아요. 이렇게 되게 맞아. 부자들이 먹는 어. 음식 막 이러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먹는 게 이렇게 그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이 대량 생산되는 이 공장식 농업이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근로자들을 위한 가격 맞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농촌의 쌀값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매가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쌀 생산이 단일 작물로 엄청 많아져야 되는 거는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쌀 가격이 기본이 되는 게 아주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계속 조정을 하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쌀 가격은 낮춰야 되고 그거는 도시의 공장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이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근대 비판적인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나왔던 그 기계식 농업하고 맞물리면서 농업이 그 근대의 어떤 도시를 위해서 계속 뭔가를 생산해내고 있구나. 이거 골이 끊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대체 작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병충해에 확 썩어버리면 농촌이 그 해는 아무것도 수확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도 어쩌면 도시의 시스템에 맞춰서 농촌이 그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니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너무 빠른 속도와 양 그리고 맛
맛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평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식탁이. 그래서 어렸을 때 먹었던 식탁은 뭐 음식 종류가 많고 이런 적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감사함, 고마움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한다는 그 가족을 위해서 이제 뭐 부모님, 어머니가 뭐 하시던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보면은 지금 사실 저는 빨리 한 끼 빨리 때우고 밥 먹이고 새끼 밥 먹여야 되고 영양소 뭐 단백질 들어갔냐 뭐 저는 식탁을 차릴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 그냥 알약 몇 개 먹고 끝내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말할 때 그 관점이 필요한 영양소를 몸에 넣고 몸이 돌아가게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자연이고 생명이었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아예 배제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 그 귀한 거를 내가 먹는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먹거리를 제가 애들한테 주는 게 애들도 똑같은 다 알지 않을까요? 뭐 그런 약간 느낌이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생명을 먹고 있었다는 거, 이게 자연에서 온 거라는 거,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 모르고 있구나 생각 들었고,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은 쌀을 먹을 때 되게 귀하고 밥 하나하나리 귀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든 생각이, 이 농사라고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 TV나 이런 데 아니고 여행 가서 진짜 이렇게 논에 이렇게 누런 이런 것도 보기도 힘들고, 맞아, 뭐라고 해야 맞아. 돼? 누군가가 분명히 다른 아버님이 지으신 쌀이 아니어도 분명히 밥은 먹는데 이게 다른 완전 타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고 나와 관계 있는 아버님이 지으신 이고, 이런 것도 너무 우리 관계가 멀어졌구나, 단절이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농사 지은 걸 먹을 때 되게 감사하고 안 남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좀 남기거든요. 왜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안 짓고 트랙터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뭐 쟁기질하고 낫으로 베고 저도 어릴 때 손으로 막 직접 모 심고 이러면은 그, 진짜 그 쌀 한 톨에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그 노고들이 막 느껴지는데 지금은 기계로 심고 기계로 농약 치고 기계로 수확을 하니까 물론 그게 이제 사람이 기계를 움직이긴 하지만 그게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 다른 느낌. 생각해 보니까 맞아. 먹을 때 그, 감사나 이런 거보다는 당연히 제가 저렇게 아니, 생산되는 거지라고 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농사, 되게 짧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농사 짓는데 음, 방식에서도 트랙터지만 우리가 요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김훈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자기는 그 이야기가 나와, 경험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주례를 쓰신대요. 주례를 웬만하면 안 쓰는데 하도 부탁하면 주례를 쓰는데 주례 쓸 때마다 항상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부부들한테 제발 요리를 배워서 음식을 해 먹어라. 인간의 정서는 먹는 것에 크게 지배받기 때문에 니네들 인스턴트만 먹으면 삶을 가볍게 생각한다. 너그 신혼 때는 다 필요 없고 열심히 만들어 먹어라. 근데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따뜻한 심정도 자라나고, 싸우다가 좀 풀리기도 하고, 농사도 트랙터로 하지만 우리의 그런 먹고 조리하고 그런 것도 그 웬데빌도 그러잖아요. 슈퍼에서 사가지고 정말 인스턴트 하니까 그 가볍다. 삶이 가볍게 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와요. 이렇게 뭔가 노고를 한번 들여라. 이게 요리하고 그런 노고는 또 그 손으로 만든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손 감각이 있는 거라고 여기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많이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해요. 김장김치 만들면 진짜 못 버려요. 트랙터가 그 풀쌤의 글에 있는 것처럼 트랙터의 가장 큰 기준은 한계가 있는 삶에서 한계가 없는 삶으로 옮겼다.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으면 온 삶을 먹는 게 되는데
한계가 없으면 이제 그 말이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책을 풀어가면 이게 이제 얽어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한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다가 지금 이제 그 한계가 없다는 게 수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렇게 되고 태양은 한도 끝도 없지.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초창기에 화석연료를 뗐으니까 파도 석유야 이렇게 이제 된 거지 않습니까? 화석연료야.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가 되면 사물이 그때부터 양화됐잖아요. 사물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이 계절에 그 손으로 이렇게 그 생산한 쌀이 아니고 그냥 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추상이 돼야 되냐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물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게 양이 돼야 되니까 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각각이 이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개체의 과정이 제거되고 그게 셀 수 있는 단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상화될 수밖에 없어. 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리고 센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구매돼야 되니까 요쪽이 그 추상화되면 구매자도 추상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다 그냥 쌀인 거예요. 기현이네 아버지가 그 낳은 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쌀 이렇게 되면 이게 역으로 그걸 살 사람도 양화되지 않습니까? 이미지로서밖에 우리가 먹거리를 가져가 볼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화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 왜 그 식탁에 진제 말씀하신 격이 떨어지냐? 그런데 이게 왜 고마움을 못 느끼게 되냐가 이 추상화랑 이렇게 연결해야 그 이유가 그 설명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게 식탁에 올라온 모든 게 다 추상화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함이라는 거는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부하죠, 뭐 감정적 부하. 고마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고맙다는 게 막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새끼 사랑해 근데 이게 누워서 생각하면 이게 뭘 하는 거야? 사랑하지 근데 뭘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동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동사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같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내가 사랑한다는 거는 얘한테 밥을 주는 형식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사랑해 이것만 이미지가 남고 쌀이야 추상만 남고 그럼 이제 그거에 추상화된 모든 것에 관계 맺는 형식은 사고 파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고 새끼고 이런데 이 전체 관계가 상품으로 보게 되면 사고 파는 관계밖에는 지금 이게 지금 맥락을 잃은 거, 추상화된 거 이러면 식탁에서 각자 그냥 나도 상품이고 임금 노동자고 상품 이제 씹어대고 있으니까 토농가 웬델베리가 쓰는 핵심이 작은 농이지 않습니까? 아까 민지 말씀하신 작은 농이 규모가 작다도 있는데 가족 농이에요, 가족 농. 그거를 더 풀면은 요것도 그러니까 격조를 가지게 하려면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 모든 게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규모가 되게 제한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족으로 제한된다는 거니까 내가 먹는 게 실은 내가 낳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기른 걸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게 가족을 먹는 것과 같아.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나가는 게 격조다. 손으로 하는 일을 사랑하는 예술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내가 하는 밥이 예술이 안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진쌤의 식을 따르자면은 그러니까 진진쌤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도 가져갈 수 격조를 높이려면 이 식탁을 예술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맛으로 안 된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게 맛 문제가 아니야. 추상에서 구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할 때 웬델베리가 뒤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미시 공동체 종교 공동체잖아요. 이게 되게 영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가족이나 관계를 묶어내는 힘 자체의 그 종교성 얘기도 있는데 가족이 된다는 것이 농업이 가족화시키는 건데 그게 연구가 필요해요, 연구가.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게 이 책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곡식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라. 그리고 뒤에 왜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최소 소비자라고 살 동안에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 상품의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다, 연구한다. 그 한살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알매 과정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이 깊은 그 식탁을 예술의 경지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없는데 304페이지. 네네. 먹거리 생산에 가능한 한 참여한다. 1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를 수 있으면 기르란데 우리는 지금 없으니까 둘째가 직접 조리한다. 근데 조리를 하려면 이게 요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 이 책의 강점은 진짜 풀쌤 말씀대로 추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인정 선생님 글에도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를 되게 농부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참여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애들 공부하라 이 참여도 보면은 그래서 순환을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닌 거죠. 가족을 이루고 그거고 두 번째가 직접 조리하는데 직접 한다는 게 내면, 생활, 부엌살림, 알뜰살림, 솜씨 그 다음에 이게 자체가 더 잘 알게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다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사야 될 먹거리의 원산지를 안 다음 안다. 네 번째, 그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직접 이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알매 근거리성을 통해 가지고 이해의 과제가 많이 부과되어 있고 다섯째, 그 다음에 또 많이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섯째 또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곱째 배운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농부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종합예술이죠. 종합예술이지 않습니까? 미래 선생님도 쓰신 거지만 예술가의 핵심은 배우는 능력에 있고 탐구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사랑하는 예술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예술의 경지에까지 올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진 쌤이 말하는 기품과도 관련될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진짜 이 책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더군다나 그 보존농법하고 그 자연주의하고 둘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도 이분법적인 시각을 탈피해서 설명해 주는 게 정말 놀랐어요. 이거 저 아니면 네. 저거다. 네, 앞부분 그것도 좋았어요. 자기 누구죠? 우리가 읽었던 소로시에 반대한다고. 아, 네네네네. 그거 아주 저는 아주, 네네네. 진짜. 자연이 어디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음, 인간의 사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풀리지 않는다. 않는다. 내가 지금 꾸려나가는 것에서,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농업을 그 자연도 문화도 아닌 그 종합예술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소로랑 다른 점이어가지고 책 두 개는 다른 점에 대비됩니다. 다음 책은 딴 관점에서 또 앞에 그 생명에 대한 다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흙. 그래서 이제 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의 방법으로만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제 결과가 우리가 그 선명하지 않는 경우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가 어쩌면 농사 짓는 것도 그러니까 농사는 농부가 짓지만 결과는 하늘이 주고 우주가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무이당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란토로 안에 우주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과정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 예술의 행위도 그 과정이 예술이지 그 결과를 보고 예술가가 감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정을 너무 생략하고 결과만 가지고 수치적인 것만 가지고 새끼를 먹었고 5대 영양소를 먹었고 뭘 했고 뭐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다. 격조라는 말이 저도 한동안 우리가 되게 우리하고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격조 있다라는 근데 격조 격조 있고 있다. 싶어진데 그게 먹는 거에서 격조 있다라는 게 한상 잘 차렸다라는 게 아니고
되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그 삼첩한상, 뭐 국, 뭐 이렇게 밥, 김치 하나만 먹어도 우리가 격조 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뒤에 먹거리 부분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위해서 뭐 음식을 이렇게 막 차려주고, 그리고 길 가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식탁을 차려내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격조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그리고 네. 그 이 음식이 고귀한 거라는 거, 생명에서 왔다, 자연에서 왔다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몸에 땀을 내서 한 어떤 거에서 노고에서 온 그런 감사함, 그러니까 감사함과 그 음식에 대한 고귀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대접한다, 이런 세 가지 약간 그런 감정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예, 좀 더 해석하고 싶은데 격조라는 단어가 격이 있다라는 게 되게 형식적 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밥상이 되게 격조가 있다는 게 감사함으로 충만해 요 단어보다 좀 더 형식에 대한 것도 더 들어가면은 좋겠는데. 아니 좋은 걸 우리가 먹지 왜 나올 때만 대접하냐, 이런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소에 우리가 못 먹던 거를 그 귀한 재료와 뭐 이렇게 좋은 그릇을 내서 손님이 오면 대접하던 거예요. 네. 지금은 엄마가 얘기하시는 게 왜 남을 때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좋은 그릇 내고 좋은 재료로 가서 음식을 하니, 야 우리도 먹어야지, 너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대비적으로 이렇게 책 보면서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형식을 전체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때를 아는 음식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가을인데 딸기와 될 거야. 이거잖아요. 때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식탁에 올라가는 게 때를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우주자연의 지금 때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땡스기빙이냐, 파종이냐,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지금 땡스기빙인데, 지금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때와 조건에 따라서 먹을 것이 가공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요리 자체, 요리법, 이게 조리법이 이제 그런 수준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양에 있어서는 그 뒤에 전쟁 중에 누구 먹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죽은 애를 기리면서 나에게서 죽은 애를 보잖아요. 저는 그 격조랄 때 그 진생 글에 그 예도 되게 많이 떠올랐는데, 존중이라는 게 그 얘한테서 죽은 애를 보는 거, 그러니까 그 관계, 맥락, 지금이 전쟁 중이다. 이 전체가 때와 장소라는 걸로 오게 되면 그치. 먹거리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요리법이 나오고, 나오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그냥 스프인데, 닭죽인데, 이게 거기에 그걸 맞추는 게 고도의 종합 예술이 되잖아요. 네. 때와 장소는 정말로 구체적인 사람이 오고 사건 네. 이렇게 오니까 이거를 맞춰내려면 상품으로서는 안 해내기가 되지. 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을 사랑하는 예술가처럼 우리 격조 높은 거 보면 젓가락 하나라도 왠지 똑같은 젓가락인데 격조 높으면 그러니까요.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뭔가. 그 앞에 그 어? 노인이 이가 어? 안 좋은데 지금 그 제가 이가 안 좋다고 근데 막 어. 식구들이 갈비를 뜯지 아니 내가 이가 안 좋다고 안 들려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질긴 고기는 못 내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그 손으로 한다는 말이 관계를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이니까 이렇게 되면 그 미리네 쌤의 글에 맞아. 어찌라는 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그 되게 해석 많이 할 수 있는 단어 그런 것 같아. 안에 되게 그 그 배움이 때라고 하는 중요시했잖아요. 되게 것도 관찰과 배움이 격조의 식탁 네네네 1순위예요. 왜냐면 네네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한 사람이 뭘 좋아하지? 상태가 그렇죠. 어떻지? 이빨이가 치아가 어떻지? 그래야 맞춰서 해야 되니까 진짜 관찰과 배움. 때라는 말을 듣고 네. 먹는 속도도 우리가 아, 격조에 있어서 참 무시 아, 네.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너무 급하게 많이 먹잖아요. 네네 급하게 먹다 보니까 또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음식을 먹는 속도도 어쩌면 우리가 형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격조인 음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되게 좋은 음식, 식사 방법, 예절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 빠름, 뭐 이거 빨리 먹고 나서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거에 식사의 어떤 격식을 다 잊고 살았던 건 네,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서부터 그 격조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형식이 그냥 그 요리의 차원에서는 조리법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상에 올라가는 단계는 물질적으로 플레이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진짜 재미있는 거죠. 그 알미 매 순간 레벨업 돼야 돼 플레이팅이 되기까지. 그래서 맞아요. 숟가락이냐 포크냐 이것까지 설정을 다, 해야 되지 해야 않습니까? 격조가 있다는 거가 우리 삶에는 맞아요.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할 수 있고 형식이 필요하다는 게 다른 말이면 관계를 중재해 내야 되기 때문에 관계에는 그 다 욕망과 조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풀쌤과 우리 6명이 밥 먹으러 간다 그래도 풀쌤 음,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풀쌤 좋은 거 먹으러 갈 때도 자리, 이 모든 게 이런 걸 한계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런 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격조가 뭐냐면 한계들을 최고로 그러니까 음. 한계를 가지고 최고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능력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의를 멋있네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